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한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 문제점, 그리고 또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종의 뭐 문제점이랄까요, 중요 이제 현안들, 협상의 방향,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좀 어려운 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루비오를 만났는데 거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의 대미관, 대북관,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대중관, 전략적 측면,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짐작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그리고 또 이번 지금 이제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거든요. 이 훈련 문제, 지금 이게 정동영이가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자, 이런 전반적인 그 현안에 관해서 주로 이제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정동영이가 말이죠, 지금 훈련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북한 주민을 만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고 또는 사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신고 지침을 싹 다 지금 정동영 장관이 폐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뭐 간첩도 북한에 넘어가서 아무나 북한 주민 만나올 수 있네, 이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교안보 이슈하면 통상적으로 좀 재미도 없고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간편하게 핵심, 딱 일타 강사식으로 핵심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선요, 이 FTA 협상, 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FTA 협상 중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자동차 관세, 그 다음에 일반 관세, 이런 거는 15%로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요거를 이렇게 15% 선에서 타결을 지은 것은 잘했다 이겁니다.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냐. 대미 투자 액수를 두고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투자 선물은 3,5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LNG 구매하는 거 이게 1,000억 달러다. 그런데 이 LNG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 지금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를 수도를 하고 이거를 미국산 LNG를 들여오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알래스카산 LNG 개발에 참여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분명한 점들이 이번 이제 관세 협상에서 튀어나온 불분명한 점, 양측의 주장이 상충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또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4,500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상회담 때 발표될 대규모 투자 금액이 별도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대규모 투자될 별도 금액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나올 돈이죠. 그래서 요 돈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불분명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투자액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3,500억 중에 1,500억은 마스가,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 협력으로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1,500억은 이건 뭐 괜찮아, 클리어해, 투명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천억 달러짜리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펀드가 되겠습니다. 요 2천억 달러의 첨단 산업 투자, 요 투자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가지고서도 충돌이 있어요. 이게 불분명해. 미국에서는 오늘 또요, 레빗 그 대변인이 뭐라 했느냐,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같은 거 이거 상환하는 데 쓰는 거야. 그 미국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 상무장관은 그 이익금 90%는 이건 미국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김용범 정치실장이 무슨 소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는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대출 또는 개런티, 보증, 이런 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90%가 미국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침에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미국 측에 주장하고 우리 한국 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지점이 요 2천억 불짜리의 투자 펀드를 운영한 거. 그래서 우리는 90%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일종의 이익이 되면 거기에 재투자되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쌍방간에 충돌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이고요. 충돌 지점.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 과연 쌀과 쇠고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이 소셜에 올린 SNS에 올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에그리컬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에그리컬처. 예, 요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플리트리 완전하게 미국의 시장을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산물 속에는 당연히 쇠고기도 들어갈 수 있고 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거 다 들어가는 거야. 레빗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용산에서 그리고 구윤철 지금 기재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쌀과 쇠고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세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이 99.7%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0.3%에 대해서 더 개방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고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 폭이 더 늘었다거나 또는 99.7%에서 더 늘어난 곳은 없다. 그러면서요, 농축산물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든가 하는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 양에 있어서는 미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검수 검역 과정을 무리히 하고 이걸 거론한 것은 맞다라고 우리도 이미 발표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레빗 보좌관은 그러면 뭐라고 이거를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냐면요.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안 된 것이 확실히 맞다. 다만 사과나 감자와 같은 검역 완화를 통한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세 항목은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쌀 추가 개방 이거는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 또 국제 여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여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상회담 때 쌀과 쇠고기 추가 압박 용으로 지금 여론을 조성하는, 즉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쌀과 쇠고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펀드에 대한 이익금, 이 활용 문제, 요것이 가장 큰 지금 이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본인의 지금 관세 협상은 자화자찬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승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NN 같은 지금 방송에서는요,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이 관세 협상이 사실상 다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스티븐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굉장히 센 사람이죠. 장관급 인사인데 밀런 이분도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감세안 통과와 무역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미국 시장의 그런 게 지렛대가 됐다는 것이죠. 관세 전략이 핵심.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관세를 해로운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라고 하는 지렛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무역 적자가 큰 미국 시장은 외국 수출국들이 관세를 감사하고서라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점이 혁산력을 높여줬다. 예, 이렇게 아주 미화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관세 협상은 일단 지금 이제 끝났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쌀과 쇠고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 수익금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용산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은 쌀과 쇠고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정부의 입장을 받아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15%로 타결된 것은 잘 됐다라고 해서 커틀러 부수장, 지금 이제 커틀러는요. 전에 지금 이제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수장으로 돼 있고 이 웬디 커틀러는 지한파예요. FDA 협상을 끝까지 책임졌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빅터 차 교수도 이거는 뭐 잘 된 것 같다. 예, 잘 된 것 같고 특히 소고기 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FTA를 갖다가 이게 버리게 된 거 이거는 굉장히 안타깝다. FTA 인정을 받지 못한 거 이런 점은요. 이 마커스 놀랜드 이 피터슨 연구소 부소장인데 마커스 놀랜드는 이제 북한 경제관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디테일에서 조금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다. 요 점을 또 많이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LNG 구매가 신규 주문인지 중동 주문 물량을 미국으로 돌릴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협력 여부도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빅터 차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요분도요, 지금 여기저기 이제 그 전문가다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뷰. 자, 그래서 인터뷰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 타결된 건 좋고, 그런데, 그리고 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잘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톰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이거는 이제 우리 일종의 로비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톰 레미지 경제정책 분석관도요,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이 관세 협상 합의는 예비적 합의 틀일 수 있고, 상세한 그 내용은 앞으로 방미 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안보 관련 내용이 패키지 딜의 일부로 포함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브리킹스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요. 이분은 지금 이번에 이 협상 타결한 것은 한미 동맹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다. 그래서 트럼프 그러면서요, 이번 합의 사항과 이행에 대한 양측의 신중한 관리,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접근 방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합의의 변경은 한국뿐 아니라 이미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점점 더 경계하고 있는 다른 동맹국 파트너에게도 부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오히려 말이죠, 트럼프 쪽에 더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제가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또 이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뭐 항상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번 정상회담만큼 중요한 이 한미 정상회담은 별로 없었지 않을까. 그 얘기는 첫째,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경제 안보 환경의 또 급격한 변화, 이게 이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으로부터 나와 있는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세계적인 변화, 첨단 기술, 기술 경쟁이 그야말로 그 나라의
이 국력을 좌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과거에는 순수 안보에서 이제는 경제, 이제는 이제 기술까지 포괄하는 세계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어젠다는 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재명이가 입장을 정리해서 정상회담에 응해야만이 성공적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요 점을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점은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쉐쉐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썼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동안에는 거의 반미 또는 반일 일변됐잖아요. 오직해야 주한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죠. 그리고 친중 대중 경사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쉐쉐.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한 경사 뭐 아주 친부 이거는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800만 불 뒀잖아요. 북한 가려고. 그거 끝난 것이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재명의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 상당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동맹이 중요하다는 말조차도 미국이 신뢰 반, 그 다음에 불신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지점을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큰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게 이러한 이제 이재명이가 입장을 바꿨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 바뀐지만은 여전히 중국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김정은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런 점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볼 때는 정상회담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재명이를 세게 압박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내부적인 전략을 결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지금 이번에요, 조현이 루비오하고 만나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잖아요. 거기서 나온 지금 이제 조현의 입장, 그리고 외교부의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우선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에 조현하고 그 다음에 루비오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갖다가 핵심 이슈를 갖다가 한 4개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하나가 이 동맹의 변화예요. 동맹 성격의 변화. 동맹 성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북한 억지에서 중국 견제 쪽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동맹의 현대화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포함해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갖다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좀 길어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예. 지금까지는요,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MB 때 바뀌었어요. 포괄적 전략 동맹. 여기 앞에 미래형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미래형. 자, 그래서 동맹의 현대화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맞춰서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동맹이 전략적으로 볼 때 한미 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제고시킨다. 이게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동맹의 현대화 개념에 전략적 유연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략적 유연성의 대표적인 상황은 뭘 가정하느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한미군을 빼가는 거, 이게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대만 해협.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지금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미국 측 성명문은요,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나서 나온 성명문을 보면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평화 안정의 직결, 그야말로 불가피한 요소다. 직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주 딱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외교부는요, 대만의 대자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인도 태평양 쪽에서의 평화 안정 이렇게 썼어요. 그 인도 태평양 아주 넓은 개념으로 쓴 거죠. 대만을 딱 찍질 않았어.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쉐쉐, 이재명에게는 쉐쉐 반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번 정상회담 때 한번 내가 확실히 챙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만 해협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차이점이 확실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이재명의 사고, 이미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경고문이 나왔잖아요. 쉐쉐 이건 말이 안 돼. 양다리 걸치지 마. 양다리 걸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야. 확실하게 미국에 배팅하라. 이런 압박이 현직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를 입을 통해서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만 해협을 우리 외교부 성명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굉장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동맹의 현대화 개념 속에서 볼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되는 거예요. 대만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해요. 그런데 비핵화하는데 중요한 게 뭐죠? 제재가 따라가야만 중요합니다.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완전한 제재는 이행해야 된다. 완전 이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도.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요, 제재 완전 이행한다는 말은 싹 다 빼버리고 있어요. 싹 다 빼버리고 있다. 자, 이게 또 갈등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제재 그야말로 강변하고 돌아다니다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지가 여전하다. 그러면 제재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이미 전단 뿌리는 거 금지시켰어. 그 다음에 방송도 금지시켰어. 이런 이재명인데 제재를 넣겠습니까? 당연히 빼는 거죠. 왜? 남북한 정상회담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남북한 정상회담 때문에 벌벌 떤다. 그래서 제재라는 말을 못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중 친중 정사 요 때문에 대만해협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일치를 하고,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일치를 하지만은 대만 해협 문제하고 제재를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과제가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국방비, 방위비도 이게 우리가 상당히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EU가 국방비는 5%까지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방위비도 더 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우리가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훈련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 정동영 장관의 지금 건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훈련 문제 지금 아주 예민한 것이 이미 이제 8월 중순경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자유 방패 훈련이 시작되는데 요 훈련서부터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참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말이죠. CPX 훈련하고 야외 기동 훈련이 있는데, CPX는 이제 시뮬레이션 훈련이에요. 그냥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훈련인데 요거는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나 야외 기동 훈련만큼은 확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핑계는 폭염을 이유로. 야, 참 기업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야외 기동 훈련 이제 FTX 훈련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 문재인 때 없어졌던 거를 윤석열 정부가 부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통상 30-40건 정도의 FTX가 진행되는데 이 중에 10건 정도는 연기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김정은,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관, 대북관 이런 거를 지금 의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중요한 이슈들, 국방비, 방위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협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후속 협상이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김상욱이 못된 인간 배신자, 김상욱을 내란 특검에서 지난 30일 날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인신문 조사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은 김상욱이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안철수를 지난 29일 날 맨 먼저 불렀는데 안철수 의원이 야당 탄압이다 반발하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김상욱 이렇게 한 것은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민당으로 당정을 옮겼는데 요 표결 관련 상황, 요거를 지금 이제 특검에서 지금 챙기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 요 차원에서 김상욱이를 부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